새롭게 시작할 대한민국.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그 길의 방향을 또다시 우리가 선택하려 합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위에 무너졌고 기근과 독재, 분단과 외압 속에서 수없이 짓밟히고 수없이 무너졌던 나라.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치는 바닥까지 흔들렸으며 세계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끝났다. 그러나 그 나라는 버텨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짓밟히면서도 다시 일어섰으며 절망 속에서도 또다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다시 세상을 뜨겁게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는 말합니다. 가장 부러워해야 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에단 하트웰 교수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국제전략학 세미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21세기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강의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시각으로 토론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강대국들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롭게 주목받는 국가들의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타카하시 레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강의 자료에 한국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라고요. 대통령 탄핵에 정치적 혼란까지 과연 모델 케이스로 볼 수 있을까요?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죠. 그의 말에 강의실 내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미국 학생들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미소를 지었죠. 이런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타카하시 군, 맞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룬 국가의 모습이죠. 저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강의실 스크린에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단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국가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천연자원 하나 없이 말입니다. 레이첼 맥브라이드라는 미국 여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자원 없이 어떻게 그런 성장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레이첼,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보시죠. 세계가 왜 놀라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 곡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79였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최신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어요.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를 넘었습니다. 그것도 천연자원 하나 없이 오직 인적 자원과 기술력만으로 이룬 성과죠. 타카하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요한이라는 독일 학생이 궁금증을 참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나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오늘 우리는 왜 세계가 이 작은 나라를 부러워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의 편견을 깨뜨릴 준비 되셨나요? 강의실에는 호기심 어린 침묵이 감돌았어요. 타카하시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필기를 시작했고 요한은 자세를 바로 했으며 클로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의를 기울였죠.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고 입을 열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전기차 산업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여러분은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하는 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진정한 전기차 시대의 승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체가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전기차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의 진정한 심장, 그건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시나요? 중국 유학생 장웨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죠. 중국 아닌가요? CATL이 좋은 지적입니다. CATL은 물량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력과 시장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 평가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있죠. 특히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 분야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요한 슈나이더라는 독일 유학생이 의문을 표했어요. 그런데 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뒤처진 건가요? 기술력이나 자본은 충분한데 말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비결은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안목에 있어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를 해왔죠. 다른 나라들이 화석연료에 집중할 때 한국은 이미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LG화학이 1990년대부터 배터리 기술에 투자해온 역사적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BMW도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죠. 클로에 라투르라는 프랑스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도 배터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이걸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더 필요하죠. 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현황을 담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경쟁국들의 기술 격차가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장을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도 배터리 기술이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소형 배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 배터리,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협력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한국 3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에는 미국의 배터리 산업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도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죠. 하지만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레이첼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요? 정확합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는 주요 투자자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입니다.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등 미국 곳곳에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미국 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무려 300억 달러가 넘었죠. 이건 단순한 제조업 경쟁이 아닙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현재 그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죠. 다른 중국 유학생 천이신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무엇이 그들을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죠? 탁월한 질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장기적 투자. 둘째, 고급 인력 양성. 셋째, 정부와 기업의 협력입니다. 저는 각 요인별 상세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전문 인력 수,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수가 다른 나라들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원 없이도 세계를 주도하는 비결입니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 그리고 끈기죠.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소화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다카하시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점점 더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것, 그런데 쉽게 간과하곤 하는 것, 무엇일까요?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물이요? 정확합니다. 다음은 물 한 컵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물 한 컵에 담긴 국가의 품격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가 보였어요. 아리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리수는 서울시의 수돗물 브랜드입니다. 크고 넓다는 수무리말 아리와 물을 뜻하는 수가 합쳐진 이름이죠. 학생들은 생소한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클로에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수돗물에 브랜드까지 있나요? 그냥 수돗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돗물입니다. 하지만 그냥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163개 항목을 통과한 최고급 수돗물이니까요. 저는 서울시 수돗물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이 거치는 모든 과정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질, 검사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서울시는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공급되는 전 과정을 24시간 모니터링하죠.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아리수 앱을 보여주었어요. 앱에는 실시간 수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동네 수돗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죠.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수돗물을 마시나요? 물론입니다. 서울 시민 중 상당수가 정수기 없이 직접 수돗물을 마십니다. 끓이거나 때로는 그냥 마시기도 하죠. 다카하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가요? 일본에서도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마시지는 않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왜 많은 나라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노후된 수도관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은 어떨까요? 저는 서울시의 수도관 교체 프로젝트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시는 모든 노후 수도관을 교체했고 스테인리스 배관을 도입했어요. 서울시는 가정까지 연결되는 모든 수도관을 교체했습니다. 누수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죠. 요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독일도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실시간 공개 시스템은 인상적이네요. 저는 이번에는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플린트 수질 사태, 일본의 노후 수도관 문제, 유럽 여러 도시의 수질 관리 시스템과 비교한 자료였어요. 2014년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에서는 수도관 교체 비용을 아끼려다 오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었죠. 일본도 많은 지역에서 노후된 수도관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사례가 불편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왜 이렇게 수돗물에 투자했을까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품격에 있어요. 한 나라의 품격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담깁니다. 깨끗한 물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삶의 질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는 서울시의 아리수 홍보 캠페인과 시민들의 인식 변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시민들이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수돗물을 최고 품질로 관리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여러분, 국가의 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GDP, 수출액, 특허수. 하지만 때로는 물 한 컵에서 그 나라의 품격이 드러나죠. 클로에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수돗물도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파리의 수돗물도 물론 훌륭해요. 하지만 실시간 정보 공개와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서울이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아리수 품질 확인제라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저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이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3만 가구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죠. 다카하시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서울만의 특별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한국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이 가장 앞서 있지만 다른 도시들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저는 한국 물관리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물 한 컵의 품격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태도, 공공 서비스의 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이첼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생수를 사 마셨어요. 수돗물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되는 수돗물이라면 정말 놀랍네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모든 디지털 기기의 두뇌, 바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세계의 두뇌죠. 저는 반도체 웨이퍼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 작은 칩 하나에 담긴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두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장웨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요. 정확합니다. 삼성전자는 DRAM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위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죠. 저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데도 말이죠. 타카하시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일본도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강하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곡선이 보였어요.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워 넣었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맞습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설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천이신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대만의 TSMC는요? 시스템 반도체 생산은 그들이 일이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은 대만의 TSMC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설계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은 TSMC가 주도하는 구조죠. 저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 설계와 생산의 분업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히 기억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라도 기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더 부가가치가 높지 않나요? 애플이나 퀄컴의 칩, 설계 기술이 메모리보다 더 복잡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단위당 부가가치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높아요.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와 필수성을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를 띄웠어요. 1983년 삼성전자는 64K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회사 규모는 일본 경쟁사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투자했죠. 이후 매번 경기 침체기에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불확실한 시장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건 물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을 구사했어요. 경쟁사들보다 최소 2년 이상 앞서 나가는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죠. 그렇게 되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생깁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투자액과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주었어요. 두 회사는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단순히 현재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아요. 항상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죠. 그래서 30년 넘게 선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왜 이 분야에 더 투자하지 않나요? 국가 안보에도 중요할 텐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우려고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CHIPS Act와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보여주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필사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타카하시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나요? 결국 기술은 따라잡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에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불황이라며 투자를 줄일 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합니다. 지금도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죠.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신 투자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두 회사는 향후 5년간 약 300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두뇌, 특히 그 기억 장치를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분야.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GDP, 군사력, 아니면 과학기술 발전 정도?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려고 손을 들었어요. 모두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교한 도표였습니다. 한국은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죠. 레이첼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미국도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한국의 시스템이 더 뛰어나다고 보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볼까요? 저는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수술에 대해 미국에서는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일부만 지불하면 되는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의 경우 미국에서는 평균 33,000달러가 들지만 한국에서는 약 2,000달러면 됩니다.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환자 부담금이 200에서 300달러에 불과하죠. 요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저렴한데 의료 품질은 어떤가요? 대기 시간이 길거나 서비스가 열악하진 않나요? 또 다른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질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OECD 국가 중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많은 편이지만 MRI나 CT 같은 고가 의료 장비 보유율은 최상위권이에요. 저는 의료 장비 보유율과 첨단 의료기술 도입 속도를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어요. 한국은 인구 대비 MRI, CT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의료기술 도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로봇 수술이나 원격 의료 같은 신기술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죠. 레이첼이 갑자기 감정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제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보험이 없어서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나라에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갑작스러운 고백에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레이첼,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걱정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넨 뒤 한국의 암 생존율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주요 암 5년 생존율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보험자 시스템입니다. 5,200만 국민의 모든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질병 예방에도 활용합니다. 타카하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일본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도 같은, 아니 더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접근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지속 가능성 관련 정책을 보여주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예방 중심 의료, 체계로의 전환, 의료 자원 최적화 등 다양한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요. 원격 진료, 인공지능 진단,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죠. 클로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랑스도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WHO 평가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차이점이라면 한국의 시스템이 좀 더 디지털화되어 있고 첨단 의료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었어요. 양국 모두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디지털화 정도와 첨단 의료기술 도입 측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입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병원 수가 많고 대기 시간이 짧아요. 응급실 도착부터 치료 시작까지 평균 30분 이내라는 통계가 있죠. 레이첼은 여전히 감정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없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예요.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레이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디지털 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게임에서 화면이 버벅거리는 현상을 말하죠. 저는 웃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집에서 인터넷이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일본 학생들도 모두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흥미롭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로 전국에 광케이블을 깔기 시작한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요한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 시기에 그런 투자를 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 위기 때는 보통 긴축을 하잖아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어요. 디지털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거죠. 저는 그 투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 평균 속도, 품질 지표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현재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가장 외딴 시골 마을에서도 기가비트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장웨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국도 최근 5G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5G 기지국 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앞서 있어요. 특히 안정성과 실제 속도 면에서요. 저는 이번에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수백 메가비트에 달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인터넷 서비스의 형평성입니다.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고품질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평등의 개념입니다. 클로에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프랑스 파리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인터넷이 빠르지만 시골로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격차를 해소했나요? 핵심을 짚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적용했어요.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시골 지역에도 반드시 고품질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죠. 대신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조했고요. 저는 한국의 디지털 평등 정책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요금 감면 제도,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평등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죠. 모든 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희 집은 시카고 교외인데도 인터넷이 자주 끊겨요.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좋은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가져온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세금 납부까지 관공서에 직접 갈 필요가 거의 없죠. 타카하시가 의문을 표했어요. 일본도 기술 강국인데 왜 행정 디지털화는 뒤처져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적 역량과 실제 적용은 별개의 문제죠. 이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내 모바일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였어요. 서울 지하철 어디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화상통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서도 말이죠. 요한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베를린 지하철에서는 가끔 메시지조차 보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하에서 화상통화라니 상상이 안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끊김없는 연결성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저는 한국의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했습니다. 배달앱, 모빌리티 서비스, 원격 의료, 실시간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사례들이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렉 없이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클로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부럽네요. 파리에서도 일부 지역은 아직 인터넷 속도가 느린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통화도 됩니다. 그것이 한국의 디지털 평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거리를 걸을 때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치안 상태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저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안전도 지수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서울은 도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입니다. 범죄율, 교통사고, 재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죠. 클로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렇게 큰 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의 안전은 두 가지 핵심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기술, 둘째는 시민의식이에요. 저는 서울 곳곳에 설치된 CCTV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는 약 9만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CCTV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죠. 서울의 경우 범죄 발생 시 평균 대응 시간이 4분 이내입니다. 저는 서울의 스마트 치안 시스템에 관한 비디오를 재생했어요. 누군가 위급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인근 CCTV가 즉시 그 장소를 비추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한국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예요. 낯선 사람이 위험에 처해도 돕는 문화가 있죠. 레이첼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강도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에서는 밤늦게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걸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강도나 절도 같은 범죄 발생률이 매우 낮아요. 저는 OECD 국가들의 1인당 강력범죄 발생률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최하위권에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서울의 안전함에 놀랍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여성들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타카하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도쿄도 매우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도쿄와 서울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도시예요. 두 도시의 공통점은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치안 시스템이죠. 차이점이라면 서울은 최신 기술 활용 측면에서 약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더 자세히 소개했어요.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 등 사물 인터넷 기반 안전망 등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었습니다. 서울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늦은 밤 여성이 혼자 귀가할 때 안심귀가, 도우미가 함께 동행해주는 서비스죠. 이용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클로에가 감동한 듯 물었어요. 그런 서비스가 무료인가요? 네, 완전 무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안전은 기본권이라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죠. 저는 안심이 앱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앱은 위급 상황에서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고 GPS 위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요. 요한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CCTV가 너무 많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지 않나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도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하지만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죠. 무분별한 감시가 아닌 공공안전을 위한 제한적 활용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운영 지침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불법적인 영상 수집이나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엄격했습니다.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찾는 것은 모든 사회의 과제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 최적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장웨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국의 경우 AI 안면인식 기술을 치안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공공장소에서의 AI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범죄 수사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일상적 감시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가 없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클로에가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정말 밤에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도 된다고요?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울은 그만큼 안전한 도시예요. 한국은 시스템이 시민을 지키고
시민이 서로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밤늦게도 밝게 빛나는 서울의 거리와 안전하게 거닐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은 경제적 가치로도 환산됩니다. 수문의 시간 경제가 가능해지고 야간 관광도 활성화되죠. 안전은 단순한 삶의 질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은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까지 지배한 나라,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시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의 고속철도 KTX와 SRT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KTX와 SRT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5분 만에 주파합니다. 약 400km 거리를 말이죠. 이는 도시 간 이동 시간의 혁명적 단축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독일의 IC나 프랑스의 TGV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속도만 놓고 보면 프랑스 TGV가 최고 속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운행에서 중요한 것은 정시성과 안정성입니다. 저는 세계 주요 고속철도의 정시 도착률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KTX와 SRT는 99.9%에 가까운 정시율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KTX는 2004년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안전성과 정시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타카하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일본의 신칸센도 유사한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초기에 프랑스 TGV와 일본 신칸센의 기술을 도입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는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한국 고속철도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띄웠어요. 기술 도입부터 독자, 개발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통합성에 있어요. 저는 한국의 통합교통카드 시스템에 관한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부산의 버스, 제주도의 택시까지 말이죠.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같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은 도시마다 다른 교통카드 시스템을 사용해요. 뉴욕의 메트로 카드는 시카고에서 사용할 수 없죠. 전국 통합 시스템이라니 정말 편리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시스템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데이터 기반 교통 정책의 토대가 됩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교통 최적화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교통 흐름에 따라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혼잡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 등이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시스템이지만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죠. 클로에가 의문을 표했어요. 파리도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리의 대중교통도 훌륭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디지털 통합 정도와 실시간 정보 제공 측면에서 서울이 좀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서울 대중교통 앱을 시연했습니다. 앱에서는 현재 버스의 위치, 도착 예정 시간, 차내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앱을 통해 시민들은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교통당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죠. 장웨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중국도 최근 고속철도망을 크게 확장했는데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점은 높은 인구 밀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에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죠. 저는 국토 면적 대비 고속철도 길이와 인구, 접근성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국토 크기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동 시간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 지연이 거의 없어 시간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어요. 이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죠. 레이첼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국은 꿈도 못 꿔요. 암트랙은 항상 지연되고 도시 간 이동은 주로 비행기에 의존하죠. 그리고 이런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된 것이죠. 저는 한국의 지도를 보여주며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주요 도시든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교통혁명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 도시에 살면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좋은 일자리는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진 거죠. 요한이 감탄하며 질문했어요.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했나요?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효율성 증가, 환경 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죠. 저는 한국 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연간 수십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을 돈처럼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8개의 주제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학생들의 기존 인식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세계가 이 작은 나라를 부러워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가 갑자기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놀랍게도 맨 앞줄에 앉아있던 타카하시 레이마저도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작은 나라는 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알려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배터리의 심장, 세계의 두뇌, 신뢰의 상징,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요. 우리는 지금 단지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따뜻한 손길, 건물보다 단단한 신뢰, 속도보다 소중한 가치. 이 모든 걸 갖춘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